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 합격 가이드를 우리가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필답형과 작업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필답형에는 우리가 배점이 6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형은 40점, 그래서 토탈 100점이죠. 여기서 우리가 60점을 넘겨야 된다. 그래서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을 볼 때는 지참 준비물 꼭 빠짐없이 챙겨 가셔야 됩니다. 소원표, 신분증, 혹시 모르니까 볼펜 2개, 그다음에 계산기까지 가져가는 게 좋다. 작업형도 똑같이 소원표랑 신분증, 검정 볼펜 2개, 계산기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 개요를 보면 시험 형식이 필답형은 주관식 기술형이다. 10문항에서 12문항 내외, 9문항에서 11문항 내외 왔다 갔다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배점은 60점, 2시간, 시간은 충분하다. 그래서 차분하게 답을 기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답형은 중요한 그런 요점 키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 작업형도 SPSS 활용, 핸들링하는 가사 설정하는 방법, 우리가 따로 또 이거는 동영상으로 있죠. 차분하게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배점은 40점.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우리 정도라고 표시한 거는 컴퓨터나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하기 때문에 정도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다? 필답형의 점수 확보는 35점에서 40점. 이 정도 목표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45점 이상 맞자. 안전하게 45점 이상 맞자. 최소. 작업형에는 25점에서 30점 정도. 오히려 틀리지만 않으면 작업형이 오히려 더 퍼펙트하게 40점 맞을 확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으면 점수가 필답형에서 좀 깎일 확률이 있는 거죠. 채점자의 기준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동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별 대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우리가 쓰시오, 적으시오, 설명하시오 그렇게 많이 문제를 내죠. 각 해당 개념의 명칭, 개념, 명칭, 정의, 의의 간단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설명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하셔도 개념의 정의를 먼저 제시한 그 다음에 특징이나 그 원리를 원하는 대로 논리적으로 잘 기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중심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답안 작성 원칙으로 보면 첫 번째, 문항수의 엄격한 준수. 자, 우리가 문제에서 세 가지를 요구하면 세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쓰면 되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막 5가지, 6가지가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세 가지만 쓰자. 그 이상으로 추가로 다 쓴다고 해서 점수가 플러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죠. 근데 세 가지 쓰는데 2가지 썼다. 이거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점이 있겠죠. 한 가지 뺐기 때문에. 근데 또 많이 쓴다고 해서 감점은 없습니다. 대신 플러스는 없다. 세 가지만 쓰시면 된다. 무리하게 많이 아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시험 볼 때 다 생각이 안 납니다. 당연히 생각이 다 안 나겠죠. 정확하게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키워드를 쓰는 거죠. 키워드를 쓰고 앞뒤 문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지, 문장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날 가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셔야 되는 게 좋다. 세 번째, 부분 점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5가지 쓰라고 했는데
정말 막 머리를 쥐었다는데 4가지밖에 못 썼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4가지를 정확하게 잘 쓰시고, 한 가지는 정말 생각이 안 나면 빈 공간으로 놓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생각나는 거를 약간을 기술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부분 점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5가지 못 썼다고 해서 뭐 전체 빵점이 아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된다? 암기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보통 조그만 암기장 같은 거 사셔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앞에다 문제 적으시고 뒤에다가 본인의 모은 답안을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키워드로 책을 보면서 적어 놓으시고 수시로 앞 문제 보고 내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손으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 테스트 해야 됩니다. 내가 쓸 시간이 없다. 그러면 머리라도 계속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머리로 쓴다고 했는데 막상 시험에 종이 쓸 때 안 써지냐? 그거 아닙니다. 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문제 보고 계속 답안 쓰는 연습 머리로 계속 쓰고 뒤에 확인하고 내가 제대로 썼는지 다시 확인하고 다른 문제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손수 문장을 단어장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는 게 시간 절약상 처음에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교과서를 들고 다니면서 기본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겁니다. 근데 기본서를 못 들고 다닐 때는 자기만의 또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 가벼우니까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기가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외워야 된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작업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그날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답을 써갈 수 있습니다. 작업형 같은 경우 SPSS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한다? 변수 입력 그런 거를 차분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코딩 변경, 그 다음에 케이스 선택 중요하죠. 그리고 기본 수업 페이지, 작업형입니다. 56페이지 보면 케이스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케이스 분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문제를 풀 때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처음에다가 체크하죠.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 이거를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죠. 근데 다 끝나면 항상 원위치 어떻게 된다? 원위치. 여기다가 체크를 꼭 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케이스. 원래대로 이걸 케이스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뒷부분이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조건적으로 머릿속에 그냥 갖고 계셔야 돼. 조건 만족하는 케이스 했으면 당연히 다시 모든 케이스로 꼭 돌아가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SPSS 연습도 부지런히 계속 하셔야 된다. 교차 분석, 티검정, 분산, 상관, 회계 분석 공통으로 제일 잘 나오는 SPSS 시험 볼 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 중요하다. 유의 확률 판정하는 거 중요하고 소수점 처리, 소수점 셋째다. 그러면 셋째 정확하게 자리까지 기입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종이 답안지에다가 볼펜으로 직접 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입하는 방법 빠뜨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잘 기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기 SPSS 실기 작업형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앞에 앉고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고 확인하고 이제 시험을 풀기 시작하는데 옆에 사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키보드 소리가 막 들립니다. 키보드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당황하지 말고 자기가 했던 연습 그대로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입력을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못하면 다 또
헛수고가 되니까 다시 다 입력하러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입력한다. 남들이 빨리 쳐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치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차분하게 입력을 잘 하자. SPSS.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합격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SPSS 연습을 언제부터 가능한지, 실기 시험이 만약에 5월달이죠. 5월달에 보니까 15일, 14일까지는 내가 꾸준하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IBM을 설치하시는 겁니다. IBM. 근데 저는 시험 끝나고 한 달 동안은 충분히 매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데이터 솔루션으로 설치를 해서 연습을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 솔루션 SPSS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접속됩니다. 회원 가입하고 메인 페이지 하단에 패밀리 사이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면 SPSS 유저 포털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 들어가시면 뭐가 나오냐? 여기에 트라이얼 코드 받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코드로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코드를 받기를 해서 입력을 간단하게 해주고 이메일 주소도 뭐 몇 가지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메일 주소 해주고 그 이메일 주소로 코드가 부여가 된다. 보통 한 2일에서 3일 걸립니다. 기다리면 코드 번호가 데이터 솔루션에서 온다. 그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설치 파일로 이제 들어가셔서 설치를 할 때 코드 번호를 넣으라고 그 메시지가 이제 뜨죠. 거기서 그 코드를 여기다 이제 설치할 중간에 이제 입력을 하면 그 코드 번호를 가지고 설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는 순간 이제 30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 솔루션 뉴. 근데 14일, 나는 14일까지부터 시간이 가능하다. 그러면 14일 체험판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이랑 IBM 두 가지는 한 번씩 설치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올해 만약에 혹시나 운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 그러면 한 번에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일 썼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솔루션에서 30일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는 14일이다 그러면 IBM 코리아 홈페이지 접속을 네이버에 똑같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한 다음에 가입을 하시고 상단 하단 메뉴에 제품이라는 게 보입니다.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쭉 발을 내리시면 여기에 보면 제품이 나옵니다. 제품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이 항목이 무료 평가판 항목이 나옵니다. SPSS. 그래서 이걸 치고 들어가서 무료 평가판 기능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체험판. 그래서 각각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각각 각 정보들을 간단히 입력하고 이제 입력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데이터 솔루션, IBM 두 가지 따로따로 한 번씩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눈이 아닌 손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필자평도 마찬가지, 장화평도 마찬가지. 손으로 직접 연습을 매일 연습 반복 중요합니다. 반복. 네. 기출문제 필사평 기출문제 안에 다 나옵니다. 기출문제 요거만 반드시 계속 잘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 충분히 필사평과 작업평 두 가지 합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60점 이상 맞기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꼭 최종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보고 문제 1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차편 페이지 78쪽이죠.
1번 생태학적 오류 중요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생태학적 중요하다. 생태는 뭐라고 그랬죠? 생태는 전체에서 뭐라고 그랬죠? 개인 적용. 생태계는 크다. 그래서 전체에서 개인으로 유추하는 과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뭐다? 집합 수준이죠. 집합 수준. 분석 단위 자료를 바탕으로 집합이가 키워드죠. 집합 수준. 개인의 특성으로 적용하거나 추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이다.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의 예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고, 또 개인주의적 오류의 예시까지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를 조사한 결과, 전국의 시도죠. 대학 졸업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에 비해 전체 나왔죠. 지역. 소득이 더 많으면 알게 됐죠. 이를 통해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개인으로 넘어갔죠. 사람으로 개인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역이라는 전체를 개인으로 한정해서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출보고 문제는 100%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2번 우리가 비확률 표본 추출, 확률 표본 추출 나오면 눈을 크게 뜬다. 이것도 100%매 시험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 비확률 비교 잘 하시고 확률 종류, 비확률 종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징 뿐만 아니라 확률의 종류, 특징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만 4가지 쓰라고 했죠. 그래서 비확률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답안지 쓸 때는 확률만 쓰시면 되죠. 확률만.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쓰시오 할 때는 당연히 4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쓰시오 했기 때문에 1번 4가지니까 1번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한다. 1번. 그 다음에 2번 조사 대상이 뽑힐 확률을 미리 알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 키워드죠. 대표성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미리 알기 때문에 뽑힐 확률을 미리 알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산출할 수 있다. 두 번째죠. 3번 조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 안 난다 그러면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 그렇게만 써도 됩니다. 네 번째, 표지 오차를 추정할 수 있다. 표지 오차 추정 키워드죠. 이렇게 4가지 쓰시고 여기서 4가지가 생각 안 나면 모집단에 1반환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생각나는 대로 4가지를 쓰시고 5가지, 6가지 쓸 필요 없다. 4가지만 확실하게 쓰자. 키워드로 중요하다. 확률, 비확률은 무조건 종류와 특징은 무조건 4가지 알고 있어야 된다. 3번 질문자가 응답자로부터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을 경우 보다 충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 보죠. 우리가 프로빙 정의하고 설명하시오 그랬죠. 면접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때 추가로 질문 정확한 대답을 얻기 위한 기술은 프로빙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뭐죠? 정의라고 쓰시면 되죠. 까지 정의 다음에 뭐죠? 설명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정의 쓰고 또 2번 항목을 해서 설명해도 됩니다. 그냥 일자로 쓰셔도 되고 그러면 프로빙은 여기서부터 설명이죠. 응답자가 폐쇄식 질문에 답을 하였다면 답과 관련있는 의문을 탐색하는 보조 방법이다. 키워드죠. 의문을 탐색하는 보조 방법. 앞에가 생각 안 날 경우에는 우리가 키워드
의문을 탐색하는 보조 방법이다. 그렇게만 써도 답이 충분히 되고 점수로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방향을 지시하는 등 답변의 정확성을 판단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쓰셔도 됩니다. 꼭 100% 정답이 여기 제가 쓴 거에 정답은 아니다. 거의 맞는 답이지만 본인이 또 생각하는 답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키워드만 넣고 쓰셔도 된다는 거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 집단 인터뷰죠. 집단 면접. 개념 쓰라고 그랬죠. 개념 쓰고 유형성 쓰고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을 써주고 그 다음에 유형성 써주는 겁니다. 집단 인터뷰가 뭐죠? 집단을 하나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죠. 그 집단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대화나 토론을 하게 한 다음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면접 방법이다. 개념이죠. 뒤에가 생각 안 나면 여기까지만 쓰셔도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생각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집단 전체와 관련된 주제나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춘다. 집단 전체나 주제나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춘다. 여기까지 생각나서 쓰시면 좋습니다. 유형성 3가지 써도 되고 2가지 쓰셔도 되고 유형성은 몇 가지 쓰라고 답은 제시 안 했으니까 일단 3가지를 우리가 써놓고 여기서 생각나는 거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그 항목을 적어서 풀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집단 인터뷰는 뭐죠? 유형성이 학교나 기업체, 군대 등 조직체 구성원을 전체를 구성할 때, 그죠? 집단 면접이니까 학교나 기업체나 군대 등 구성원을 조사할 때 유용하다. 이게 첫 번째 유용성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같이 하다 보니 뭐가 절약된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유용성을 한 가지 문장을 쓰셔도 됩니다. 몇 가지 쓰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면접은 뭐다? 응답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집단이다 보니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쓰시면 좋죠. 세 번째는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타당성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솔직히 넓은 양의 정보와 통찰력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면접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당연히 학교나 기업체, 군대 그런 조직체 구성원을 당연히 조사할 때 유용하다. 그리고 단체로 조사를 면접을 하니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답을 풀어쓰기 편하다. 답만 이 문장을 외워서는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단 면접이니까 단체구나. 그러니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겠구나 하셔서 답을 쓰셔도 됩니다. 5번도 중요하죠. 타당도 생각나죠? 내기계 이런 순서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기 필기 우리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외웠으니까 내기계 내용 기준 개념은 뭐다? 구성이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겁니다. 타당도죠. 내용 먼저 보시면 1번 이거는 1번으로 보죠. 그래서 조사자가 설계한 측정 도구가 측정하려는 키워드 개념이나 속성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까지 쓰면 좀 아쉽다 생각하면 뭐다? 더 추가를 하면 되죠. 이거 1번이라고 쓰고 2번째까지 생각이 난다. 그러면 2번 또 달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측정 도구가 측정 도구의 점수는 척도가 일반화 키워드도 일반화하려는 개념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지 어느 정도 반영 이렇게 쓰고 2가지를 쓰셔도 됩니다.
생각이 안 나거나 생각이 날 때 자기가 일단 생각나는 개념을 생각하고,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나 속성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이죠. 기준하는 겁니다. 손들고 기준. 그래서 기존에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검증된 측정 도구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만들어 놓을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거죠. 측정 도구에 의한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여기까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다? 동시 예측. 그래서 예로는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예로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기 기존까지 했고, 그다음에 내기 개념을 뭐 구성 타당도라고 쓰셔도 되고, 구성은 뭐다?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개념이 측정 도구에게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 도구에 의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수변이 상관관계에 수변이까지 언급을 해주면 정말 좋은 답안이 되는 거죠. 수변이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이해타당도 여기까지 적어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외울 게 많죠. 생각하면서 써야 되니까 내기계 먼저 생각하시고 내용, 개념이나 속성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기준은 전문가가 일단 만들어 놓은 기준이죠.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 도구에 의해 측정 결과를 비교하는 거다. 기준, 개념, 구성, 이론적인 개념이 측정 도구에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 수변이, 상관관계 나오죠. 수변이까지 적어주면 점수 맞는데 충분하다.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로 수변이, 내기계, 동시 예측 그 종류까지 적어주면 그래도 퍼펙트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 관찰 4가지 설명하시오. 그러면 쓰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 참여자 첫 번째, 완전 관찰자, 참여자로서 관찰자, 관찰자로서 참여자, 완전 참여자. 우리가 완전이라고 쓰는 단어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이게 키워드죠. 중요한 거죠.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참여를 하는 겁니다. 집단에 완전히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완전 관찰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집단의 구성원이 돼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한다. 뭐 그렇게 써도 되죠. 완전 참여하는 거니까 참여한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구성원이 되니까 들어가서 참여하니까 어떻게 되죠?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죠.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뭐 윤리적인 문제나 과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뭐 3가지까지 쓸 필요 없고 이렇게 길게 1, 2번 나눠서 사회 과정에 참여하고 단점으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혹은 윤리적 과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완전 관찰자는 뭐다? 관찰하는 거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참여하지 않고 관찰만 한다. 그죠? 연구 대상자들의 관찰이 피상적이거나 예시적일 수 있다. 여기까지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여자로서 관찰자 뭐죠? 관찰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관찰자의 신분을 이번에 어떻게 한다? 밝히고 연구 대상자들의 활동 공간에 들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심층적으로 관찰 키워드 관찰자로서 참여자는 참여하는 겁니다. 이번에 관찰하는 게 아니라 참여 신분을 밝히고 연구 대상자들의 활동 공간에 자연스럽게 참여한다. 그래서
관찰보다 참여가 주를 이룬다. 써주면 좋죠. 관찰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쓰시면 좋은 답안이 됩니다. 7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편향 4가지 쓰시오. 그러면 쓰시면 됩니다. 특별히 설명할 건 없죠? 그래서 질문지 작성 시 규범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지 않고 편향적으로 보이는 편향을 줄이는 거니까 규범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회적 단어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1번 쓰고 2번 응답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해준다. 응답자가 안 쓰고 뭐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해준다. 이렇게 써도 2번으로 충분히 답이 됩니다. 3번 설문조사 이외에 관찰이나 기적 장치 등을 이용한다. 관찰이나 기적 장치 등을 이용한다.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4번 조사자가 객관적인 지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들게 한다. 교육에 만들게 한다. 앞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교육에 만들게 한다. 이렇게 써도 점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생각 안 난다고 해서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키워드만 적는 연습을 해주면 충분히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8번 전 실험 설계. 실험 설계 생각나죠? 순수, 유사, 사전, 사후, 종류 다 있는 거 머릿속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 실험 설계는 사전 실험 설계다. 사전 실험은 뭐가 있다? 3가지. 단일 사례 같은 말이 뭐죠? 단일 집단입니다. 단일 집단 사후 설계. 사전이 없는 거죠. 사후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정태 집단, 고정되어 있는 집단이 있는 거죠. 집단 2개. 그래서 단일 집단이다. 단일 집단 사전 사후, 단일 집단 사후 설계. 이거랑 맞추기 위해서는 단일 집단 사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정태 집단 비교 설계 이렇게 3가지 쓰시는 게 좋죠. 연구자가 1번 단일 집단은 뭐다? 사후 설계는 사전 검사가 없이 당연히 사후 검사만 하니까 사전 검사가 없겠죠. 그래서 사후 검사 없이 한 집단의 독립 변수를 기입하는 종속 변수에 어떻게 한다? 사후 검사만 하는 겁니다. 사전 검사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단일 집단 사전 사후는 뭐다? 당연히 사전 검사 실시하고 실험 처치를 한 다음에 사후 검사를 실시, 처치 전후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인과관계 중요하죠. 인과관계 추정. 3번째 정태 집단 사전 검사 없이죠. 사전 검사 없이 실험 집단의 독립 변수를 개입.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 집단의 사후 검사 점수와 비교한다. 통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보다 중요한 키워드죠. 통일 집단 사후 설계에서 요거 무작위 할당이 빠진 형태다. 좋은 답안이 됩니다. 9번 표본 크기 결정 요인 4가지. 이것도 중요하다. 결정 요인 4가지 서술하시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나는 거 4가지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모집단이 어떻게 한다? 이질적이라는 거는 다른 거죠. 다른 요인들이 많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이질적이면 어떻게 된다? 표본 크기가 커야 됩니다. 이질적일수록 표본 크기는 커야 된다. 첫 번째. 2번째 항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문이 이거는 빼주시고 2번, 3번 이게 2번이죠. 2번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변수의 수가 많다. 그러면 표본 크기는 커야 된다. 3번째 독립변수의 카테고리 범주죠. 범주가 세분화될수록 커야 됩니다.
세분화될수록 커야 된다. 네 번째, 허용오차가 작을수록 반대입니다. 허용오차는 반대, 표본 크기는 반대, 적을수록 커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출원값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이 요구될수록 당연히 표본 크기는 커야 된다. 커야 되죠. 수준이 요구되니까 신뢰 수준이 당연히 크기가 커야 되겠죠. 첫 번째, 변수의 분산값 클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야 된다. 변산값이 클수록 커야 된다. 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다음에 문제를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확하게 여기서 자기가 생각나는 거 계속 연습해. 이질적이다. 그러면 커야 된다. 변수의 수가 많다. 표본 크기 커야 된다. 카테고리 범주의 수가 범주의 수입니다. 범주의 수가 세분화된다. 그러면 커야 된다. 허용오차가 이건 반비례죠. 허용오차가 작을수록 커야 된다. 높은 신뢰 수준 요구될수록 커야 된다. 분산값이 클수록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다음에 답안지에 쓰시면 됩니다. 10번 중요하죠. 좋은 질문지 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우리가 필기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계속 나옵니다. 필터평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다? 포괄성 다 포함해야 된다. 상호 배타적이다. 겹치면 안 된다. 명확해야 된다. 간결해야 된다. 이중적 질문을 쓰면 안 된다. 응답자에게 가정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죠. 최대한 많이 쓰면 좋습니다. 이거는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포괄적은 뭐다? 가능한 응답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쓰셔도 되죠. 쓰고 서술해야 되니까 상호 배타성은 뭐다? 응답 항목 간에 중복되면 안 된다. 내용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 또 쓰셔도 되고 응답 항목 간에 내용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 명확해야 된다. 이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동일하게 응답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한 단어를 쓴다. 쓰셔도 되죠. 응답자에게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한 단어 사용. 간결해야 된다. 그럼 말 그대로 간결성 쓰고 의미가 잘 전달되게 간결해야 된다. 그렇게 써도 됩니다. 이중적 질문 배제. 두 가지 이상 요소를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배제하면 안 된다. 당연히 가정 배제하면 안 되죠. 가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 답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엔 제2회 기출보건문제 1번. 그것도 중요하죠. 설문의 문제점 두 가지 찾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 설문의 문제점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수준에 대해서 물어봤죠. 질문지를 보니까 항목이 매우 높은 수준, 높은 수준이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모르겠음. 자, 여기 뭐가 딱 보이시나요? 3번에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 자, 질문지 작성에는 최소한의 문장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길게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죠. 그래서 뭘로 바꾼다? 이거를 보통 수준으로 해주는 것이 질문지 설문의 요건을 훨씬 좋다. 보통 수준. 1번 질문지 작성 시에는 질문지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문장 단어로 제시한다. 키워드죠. 최소한의 문장과 단어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을 보통 수준으로 수정한다. 1번.
2번 정치 수준에 대해 높은 수준부터 매우 낮은 수준까지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제시. 모르겠음, 갑자기 모르겠음 응답 범주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추가로 또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치 수준이라는 것이 개념이 뭐 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정치 수준이 정치인의 도덕성 인지 수준이지 정치인의 인지 수준인지 아니면 정책의 효율성을 말하는지 정책의 효율성을 말하는지 이것도 약간 개념의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수준이라는 용어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이지 않고 뜻이 다의적이다.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쓰면 여기까지 생각해 두자. 세 가지로. 사회과학적 연구 두 가지 논리 중요하죠. 연역적, 귀납적. 잘 나옵니다. 방법을 설명하시오. 설명을 하면 됩니다. 연역적 방법 쓰고 일반적인 사실, 키워드죠. 일반적인 사실,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리체계죠.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특수한 사실, 논리체계로 기존 이론 확인 사용됩니다. 즉 일정한 이론적 전제를 수립해 놓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수집, 일정한 이론 전체 수립,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 이것도 키워드죠. 일정한 이론, 구체적인 사실 수집, 검증, 그렇게까지 쓰시면 괜찮습니다. 가설 설정, 관찰, 가설 검증, 이론 형성에 따라 진행된다. 여기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귀납적은 뭐죠? 특수한 사실, 일반적인 진리 원리를 이끌어내는 논리체계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 원리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그렇게 쓰면 되고, 방법은 순서는 관찰, 처음에 이루어지죠. 관찰, 그 다음에 유형 발전, 임시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론을 형성한다. 이렇게 연구가 진행된다까지 쓰면 괜찮습니다. 3번 질문지법, 실험법, 관찰법, 문헌연구, 개념과 연구 주제, 서술하시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질문지법 뭐죠? 말 그대로 작성된 질문지를 배부라는 거죠. 질문지를 배부하고 조사 대상자에게 작성하게 하는 거죠. 작성하게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특정 집단에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양적 자료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질문지법. 말 그대로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면서 질문 항목을 놓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실험 뭐죠? 실험 상황의 요인들을 통제 중요하죠. 통제하고 인위적으로 관찰 조건을 조성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영향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실험법. 말 그대로 관찰, 연구 대상을 통제하지 않고 연구 대상의 특성이나 상태나 행위, 기능 등을
어떻게 하죠?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대로 관찰, 측정한 수집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직접적이거나 자연적이며 비언어적, 키워드죠. 비언어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이 된다. 비언어적 자료 수집, 이것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비언어적 자료 수집, 직접적이고 자연적이다. 그래서 문헌 연구는 연구 수행 전에 해당 연구와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각종 문헌 연구를 조사하여 연구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해당 연구지 과거 관련 연구의 결과를 학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얻을 수 있으며 최신 연구 경향을 확인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그렇게 쓰시면 이거는 우리가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쓰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작성해 나가시면 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외적보다는 내적이 더 많이 나오죠. 우리 시험에도, 필기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 저해하는 요인 3가지씩 서술하시오. 그죠? 서술하라고 하면 간략하게 키워드 적고 내용 설명.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표본의 대표성이다. 표본의 대표성. 그 다음에 생체적 대표성, 실험에 대한 반응, 플라시보, 실험적 처리, 일반성, 이렇게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거 정확하게 3가지를 쓰면 되죠. 표본의 대표성이다. 외적 타당도는 대표적이다. 대표성 중요하죠. 선정된 표본이 전체 모집 대표하는 것으로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면 외적 타당성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모집단을 잘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키워드죠. 선정된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잘 반영, 대표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하지 못하면 당연히 외적 타당성이 낮아진다. 그렇게까지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생태적 2번 생태적 대표성은 생태는 환경입니다. 환경이나 상황 키워드죠. 환경이나 상황이 실제 일반적인 상황을 대표한다. 또 같은 말이죠. 그래서 환경,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을 대표한다. 생태적. 실험에 대한 반응이죠. 실험 대상자가 자신의 실험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식하여 실험에 반응을 한다. 말 그대로 실험에 대한 반응성입니다. 플라시보 위약 효과죠. 우리가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좋다고 몸이 좋아진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약을 먹은 것처럼 환자의 병세가 실제로 호전되는 효과, 그것을 우리가 플라시보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5번 실험적 처리의 일반성, 똑같죠? 실험 처리하는 연구자가 실험에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그 결과는 그래서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입니다. 내적 타당도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송수 효과다. 통계적 회귀, 시험 효과, 외부 사건 3가지 여기서 우리가 자신 있는 거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수 효과는 뭐죠? 실험 기간 중에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성수 다른 요인이 있는 거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독립 변수의 변화가 아닌 독립 변수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실험 대상자의 키워드죠. 육체적, 심리적, 연구 통계적 특성의 변화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숙 효과. 2번 통계적 회귀 많이 했죠. 극단적으로 높게 나왔다가 다시 초본으로 중간으로 회귀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정에서 양극단적인 측정값을 보인 사례들은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극단적인 측정값 극단적으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재측정했더니 평균값으로 회귀한다. 처음과 같은 극단적인 측정값을 나타낼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까지 안 쓰셔도 되고 최초에 측정해서 양극단적인 측정값을 보인 사례들이 이후에 측정했더니 평균적으로 값이 회귀를 한다. 이제 그렇게만 쓰셔도 점수 만드는 지장이 없습니다. 시험 효과는 뭐죠?
키워드 측정이 반복입니다. 측정이 반복되면서 얻어지는 학습 효과로 인한 실험 대상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쓰시면 되죠. 외부, 역사적 요인, 외부 말 그대로 역사적 요인, 연구 기간 동안 어떤 천재지변이죠. 예기치 못한 상황, 이거를 외부 사건이라고 그러죠. 외부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라 어떤 사건이 우연하게 생김으로써 일어나는 현상, 일어나는 경우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연적 사건에 대한 일어나는 경우이다. 보통 이것도 시험 볼 때는 또 5가지도 나옵니다. 5가지 쓰시오. 때문에 최소 5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5번 표본틀은 뭐라고 그랬죠? 목록이다. 개념 설명하고 표본 오차 발생 억제 중요하죠. 표본 오차 발생 억제 방법. 표본틀의 개념은 표본 추출을 위한 모집단의 구성 요소나 표본 추출 단위가 수록된 목록이다. 그래서 표본 프레임, 표집 트리라고 한다. 목록이다까지 써도 됩니다. 아니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표본 추출 단위가 수록된 목록이다. 이렇게 개념을 쓰셔도 되죠. 2번 표본 오차 발생 억제 방법. 이렇게 길게 그냥 쭉 쓰셔도 되고 우리가 번호를 매겨서 쓰셔도 됩니다. 표본 오차는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표본 추출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거나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잘못 추출함으로써 발생한다. 여기까지 1번 하시면 되죠. 그리고 2번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본의 분산이 작을수록 오차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2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3번 이질적인 모집단보다 동질적인 모집단일수록 감소시킬 수 있다. 3번 요거를 풀어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길게 쓰셔도 되고, 이왕이면 보기 좋게 번호를 매기면 채점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더 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채점하기가 더 좋다. 그래서 1점이라도 또 잘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니까. 그래서 2학년 항상 답을 쓸 때는 깔끔하고 깨끗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지저분하게 쓰는 것보다는 눈에 잘 띄게. 세 번째는 그죠? 이질적인 모집단보다 동질적인 모집단일수록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3번째 있죠. 4번째, 표본 추출 시 적절한 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길게 쭉 요를 쓰셔도 되고 이왕이면 번호명에서 쓰면 더 잘 보이고 명확하게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쓰시면 괜찮다. 표본틀은 목록이다. 생각이 안 나. 표본틀 하여튼 목록이다. 그렇게 쓰셔도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럼 목록이다. 쓰고 이렇게 4가지 또 쓰셔도 됩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답을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쓰셔야 되는 거죠. 6번 우리가 또 나왔죠. 직락, 층화, 단수무작위, 체계적, 뜻과 절차, 장단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본 기출 보고 문제만 보시면 돼요. 거기 외에는 딴 거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나오면 더 눈을 크게 뜨고 확실히 외우자. 그래서 절차 첫 번째, 그 다음에 설명해줘. 장단점 2가지씩 장점, 단점 나눠가지고 써야 되죠. 절차는 어떻게 된다? 직락은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직락입니다. 직락. 군집이니까 모집단 목록에서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이질적인
포함하는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눈다. 단순 임의 표본 추출법에 의해 군집을 추출해서 군집 표본을 만든다. 구성한다. 추출된 군집에서 모든 대상이나 일부를 표본조사 단위로 표본을 구성한다. 여기 절차. 군집. 중요합니다. 이질적인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겁니다. 모집단 목록에서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 단순 임의 추출법에 의해서 군집을 추출합니다. 또 그래서 군집 표본을 구성하고 다음에 군집 내의 모든 대상이나 일부를 표본조사 단위로 표본을 구성한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표본을 구성한다. 모든 대상이나 일부를 표본을 구성한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죠. 전혀. 그래서 우리가 집락의 장점은 뭐다?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군집을 먼저 추출한 후 규모가 작아진 군집으로부터 군집을 먼저 뽑는 거죠. 군집 모집단에 군집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규모가 작아진 군집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특징이 뭐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그게 장점입니다. 모집대라는 목록이 없는 경우에도 키워드죠. 없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 그다음에 선정된 각 군집은 다른 조사 표본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다. 그리고 군집의 성격은 물론 모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생각 안 나시더라도 3개 정도는 알고 쓰시면 좋죠. 두 가지 쓰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 두 가지를 쓰자. 단점은 뭐다? 군집이 어떻게 하죠? 동질적이라는 뜻은 아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차 개입이 당연히 높다. 동질적이면 오차 개입이 높다. 표지 오차 측정하기 어렵다. 1번. 우리 군집 뽑아놓은 군집이 모집단을 잘 반영이나 대표하지 못하면 특정 군집의 특성을 우리가 과대하거나 과소 표현할 위험이 있다. 그게 단점이죠.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할 수 있으며 특정 군집이 과대, 과소로 표현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동일한 크기의 표본일 경우 단순 무작이나 층화 표집보다 표집 오차가 크다. 동일한 크기 표본,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 층화 표집보다 표집 오차가 크다. 이 세 가지.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확률, 비확률, 확률의 특징, 종류, 그거는 명확하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은 계속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7번 분석 단위 개념 종류 도지 잘 나오죠. 아주 필기시험에도 잘 나오죠. 필답형에도 나오고 그래서 분석 단위 개념 쓰고 종류 써주고 내용 써주면 됩니다. 분석 단위 개념은 뭐다? 자료 수집 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단위다. 기본 단위. 그리고 종류는 뭐다? 많이 했죠. 개인도 되고 집단도 되고 조직 또는 제도, 사회적 가공물,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국가까지 4종류를 쓰면 좋죠. 5가지 쓰면 좋고. 그래서 종류는 뭐다? 개인의 속성이나 특성을 수집한다. 집단은 사회 집단을 연구하는 집단 간 특성을 비교 연구한다. 조직이나 제도, 개인이나 집단이 이루는 조직을 연구하거나 제도 자체의 특성을 연구할 때 수집한다. 그대로 풀어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인이다. 그럼 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다. 수집한다. 그렇게 쓰면 되고 집단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집단 간 특성을 수집한다. 그렇게 짧게 쓰셔도 됩니다. 생각이 안 날 때 정말. 사회적 가공물은 뭐다? 문화적 항목으로 구분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대상물을 수집한다.
지역 및 지방정부 국가는 행정이나 정책을 연구할 때 수집한다. 이렇게 쓰시면 괜찮죠. 8번도 중요합니다. 외생변수 통제 방법. 외생변수 다 중요하죠. 여기 지금 기출보원이니까. 외생변수 통제 방법 3가지. 자, 우리가 4가지 썼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4가지 쓰는 경우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외생변수 통제 방법. 첫 번째, 제거한다. 매칭시킨다. 균형화시킨다. 그 다음에 서로 상세하게 한다. 그래서 무작위한다. 무작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거는 외생 변수가 외부에서 변수죠. 외생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제거한다. 그렇게 쓰시면 되죠. 외생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제거하여 실험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제거하는 거죠. 못 들어오게, 개입 못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균형화, 말 그대로 매칭, 균형화, 동일하다. 외생 변수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똑같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똑같이 어떻게 한다?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균형화를 한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성세는 뭐다? 하나의 실험 집단에 2개 이상의 외생 변수가 영향을 줄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개 이상의 외생 변수가 영향을 줄 경우 외생 변수의 적용 순서를 바꾸거나 상세한 데는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가면, 요거, 요의 성세. 그래서 외생 변수의 적용 순서를 바꾸거나 하여 외생 변수 간 상반되는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는 거죠. 주고 받고 결국은 똑같이 상쇄된다. 제로된다. 그래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을 상쇄다. 무작위 조사 대상을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천함으로써 독립변수의 모든 변수들의 영향을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을 높이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무작위,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그죠? 무작위하는 방법이 초본의 대표성을 높여 결국 무작위를 한다는 것은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좋은 방법. 그래서 3가지를 쓰라고 했지만 시험에서 4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4가지 정도를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9번 소시오메트리. 집단 내 친화적인 요소나 반발의 관계를 측정하는 거죠. 친화나 개인 간 친화 및 반발의 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소시오메트리. 그래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쓰는 거죠. 5가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알고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친화나 반발의 관계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조사 간의 집단 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 명확히 규정한다.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에 의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배척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집단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데 사용. 다음 4번째, 구성원들 간의 개인적인 유대가 가능할 만큼 집단의 규모가 커야 됩니까? 크면 못하죠. 하기가 측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아야 된다. 5번째, 사용되는 질문 문항은 어떻게 되죠? 이해 안 가게 복잡하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측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5가지 외우고 가셔야겠습니다. 10번 응답자의 태도. 이것도 입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응답자의 태도에 따른 응답의 편향 유형이죠. 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첫 번째, 최신 효과 뭐죠? 최신은 뭐다? 최근 효과다. 같은 말. 최근 효과.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정보, 그 정보가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정보가
결국 마지막에 들어온 정보겠죠. 마지막에 들어온 정보가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최신 효과. 그 다음에 초도 효과는 뭐죠? 최신 효과는 영어로 우리가 센시 효과, 영어로 리센시. 초도 효과는 영어로 프라이머시. 그래서 초도 효과는 뭐다? 처음에 들어온 거.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처음 딱 들어온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가 영향을 미치는 효과다. 그래서 처음 제시한 항목이 우리가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중앙 집중 효과. 뭐 무조건 중립적인 답을 선택한다. 이거 좀 약간 짧고 우리가 조금 길게 하면 응답자가 뭐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아니다. 매우 아니다. 와 같은 좀 극단적이잖아. 매우 그렇다, 뭐 매우 아니다. 그런 극단적인 응답을 어떻게 하죠? 피합니다. 안 합니다. 잘. 거기다 체크를 안 한다는 거죠. 피하고 중간 점수나 중간이죠. 중간 점수, 중간이다, 아니면 보통이다 같은 중간 범주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나와 같이 중간 범주에 체크를 하고 몰리는 현상, 그 경향을 우리가 중앙 집중 효과라고 한다. 그 다음에 4번 관용의 오차. 말 그대로 관용을 하는 거죠. 관용. 평가 대상에 대해 실제보다 더 긍정적이거나 호환 평가를 내리려는 심리적인 겨냥이다. 요거보다는 답을 관용은 평가 대상에 대해 실제보다 더 긍정적이거나 후한 평가를 후하게 해주는 거죠. 후한 평가를 내리려는 경향. 이것을 관용의 오차라고 합니다. 관용을 또 부리는 거죠. 좀 후하게 점수를 준다. 마지막으로는 후광 효과를. 말 그대로 후광,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의 사람적인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죠. 즉 응답에 있어 처음에 좋거나 나쁘게 평가한 것이 다음 응답에 어떻게 된다? 좋거나 나쁘거나 똑같이 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평가했던 게 다시 똑같이 후광, 뒤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후광 효과다. 잘 알아두시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